K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천 마리플란트 치과 구강악 안면외과 전문의 윤성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천 마리플란트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구강악 안면외과. 저는 입안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데. 발음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구강이라면 이제 치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과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발음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너무 길어서. 그래서 보통 흔히들 줄여서 구강외과라고 많이 이제 부르시기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렇게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구강 하면 이제 입안, 그다음에 악 하면 턱, 그다음 안면 하면 얼굴 부분. 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질병이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생겼을 때 아니면 선천적으로 기형이나 후천적인 기형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과적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치과 내에 속해 있는 외과 특화된 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타이틀이 굉장히 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강악 안면외과는 치과의 외과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치과 그 자체로도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환자들이. 저는 그 냄새랑 소리가 겁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수술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무서워집니다. 구강 안에서 진행이 되는 수술,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들 많이 아시는 부분들은 발치, 이제 뭐 사랑니나 아니면 뭐 충치가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발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많이들 들어보셨을 임플란트 수술, 임플란트? 그 수술도 네. 있고 뭐 보철 전 처치라고 해서 보철 전에 뭐 잇몸을 이렇게 처치하는 그런 수술은 좀 작은 소수술에 들어가고요. 네. 보통 이제 뭐 외상에 의해서 턱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양악 수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이제 악교정 수술이라든지 이제 언청이 수술이라고 하는 이제 구순 구개월 수술, 그 다음에 양성 종양이나 이제 암이라고 하는 이제 악성 종양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사실 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치과의 종합 약간 세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사랑니 발치부터 임플란트, 뭐 턱 교정, 종양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원장님 혹시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꼭 이런 경우에는 구강외과에 와야 된다. 이런 경우 있을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저희 과랑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분류일까요? 응급실 혹시 내원하신. 사고로 인해서 뭐 치아가 뭐 치아가 손실됐다거나. 빠진다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예. 보통 치아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어디가 찢어져서 오. 오시는 분들이 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열상이 이제 찢어지는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는데 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굳이 응급실 가지 않으셔도 일반 치과에 이제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 가시면은 봉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이걸 꼬매야 되는지 안 꼬매야 되는지 잘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치과로 오시면은 이제 이걸 꼬매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가 아주 크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제 상급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겠죠.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자주 오시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씩 턱이 빠져서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렇죠. 턱이 빠졌는데 이걸 뭐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건가? 뭐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 치과로 오시면 되겠고요. 아. 치과에 오시면 그 턱 빠진 게 일시적이고 뭐 습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이 팔 넣듯이 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네. 그렇게 넣고 뭐 가시면은 괜찮고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빠진 채 오래 방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는 해결하기는 힘들고 네. 이제 전문적인 좀 더 상급 병원을 내원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턱이 빠지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일단 장치 치료나 이제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을 하고요. 이 구조적으로 이 관절이나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턱이 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과의 외과, 구강외과에서 진행을 하는 다양한 구강 내 소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좀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생활을 하다가 예. 혀나 음식물이 뭔가 이렇게 좀 치아 쪽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네.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잇몸뼈가 튀어나왔다는 소견을 들었대요. 뼈가 튀어나왔다고요? 예, 잇몸뼈가 튀어나왔대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일단 골륜기라고 부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데 예. 대부분 이제 자각하지 못하고 오. 계시다가 어느 순간 딱 발견하고 이게 뭐지?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거든요. 네. 뭐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뭔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해서 이제 치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이 골륜기는 쉽게 말하면 내 정상적인 잇몸뼈가 과증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가 좀 더 자라나서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이상은 아니고 정상적인 내 뼈가 좀 자라나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계시다가 이게 크기가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 뭔가 혀에 걸린다든지 식사할 때 불편하시다든지 거기가 쓸려서 뭐 헐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이 갑자기 이렇게 그 혀로 쓸어봐요. 한번 네. 혀로도 이렇게 점검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잇몸뼈가 과다하게 자랐을 때는 근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밝혀지기로 정확한 원인은 뭐 밝혀진 건 아니고요. 일단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증식을 시작해가지고 약간씩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작은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간 가족력이나 유전력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안 좋은 습관들, 뭐 손가락을 이렇게 빤다든지 혀를 이렇게 내민다든지 예. 아니면 딱딱한 거를 자주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턱뼈에 필요 이상의 압력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뼈를 자극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뼈가 필요 이상으로 과증식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예. 그게 저한테 있는 골륜기예요. 우리 원장님 사진이요? 네, 저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 급하게 제가 제 입안에 있는 골륜기를 찍어서 이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입 안에 네, 저도 골륜기가 있습니다. 있다는 저렇게 만지면은 거군요. 이렇게 만져집니다. 예. 네. 아니 안 그래도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이걸 발견하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원장님도 그냥 놔두신 것처럼 이게 딱히 불편하지 않다면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저도 발견을 거의 한 20살 때 한 것 오.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전부터 자랐겠지만은 근데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추후에 뭐 크기가 커져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상처가 자꾸 나서 이제 아픈 게 생긴다든지 연세가 드셔서 이제 발치라고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에 아래 틀니가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으면 딱 걸리겠죠. 네. 그럼 이제 거기가 틀니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이렇게 쓸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골륜기 수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대목에서 너무 궁금하고요. 네. 또 네. 수술 후에는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잖아요. 네.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해당 부위를 국소 마취를 하고요. 이제 주사를 놔서 마취를 하고 잇몸을 절개해가지고 그 튀어나온 골 부분을 이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과용 벌하고 윙 소리 나는 네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기억나요. 예, 그걸로 이제 살짝 갈아내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 치질과 말렛이라고 이 망치랑 끌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떼내서 이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하고 나서 중요한 게 손으로 그 부분을 항상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왜요? 주변의 정상인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져 이게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잘 제거되었다면 이제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봉합한 거는 뭐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이제 봉합을 보통 풀게 되고요. 주의할 점은 거기 이제 수술한 부분을 혀로 또 만져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 진짜 네. 혀로 한번 네. 확인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긴 혀로 해요, 만지시거나 사람이. 손으로 또 만져보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또 양치도 막 칫솔로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가글만 하시고 예. 처음에 초기에는 붓기나 통증이 약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 제거한 부분의 잇몸이 서서히 안착되면서
이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불편한 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네. 약간의 위생 관리 정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륜기로 인해서 혹여나 수술 받으시는 분들 일주일 지나면 치료가 좀 끝난다고 하니까요. 네. 완치가 된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건드리지 마시고 혓바닥으로 만져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강 내 소수술이 필요한 질환. 두 번째로 점액 낭종이란 질환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안에 생기는 그냥 혹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암인가요, 원장님? 또 치과에 입안에 뭐가 났어요라는 이제 주소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일반 치과의 경우 80%가 이 점액 낭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높네요. 되게 쉽거든요, 뜻이. 점액,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잖아요. 네. 낭은 주머니를 뜻하는 거고 종은 이제 종양을 뜻하는, 혹을 뜻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머니 안에 점액이 들어 있어서 그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종양처럼 보인다 해서 이제 점액 낭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뭐 암은 아니고요.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네. 혹시나 암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점액낭종은 암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왜 갑자기 뜨거운 음식 먹다가 네. 입안이 데이거나 네. 아니면 왜 살을 씹는다고 하죠. 빨리 먹다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럴 때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 그래요? 그래요? 네, 정확하시네요. 보통 입안에는 이제 설하선, 이하선, 악하선이라고 큰 침샘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술이나 이제 점막 같이 이런 부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작은 소타액선이 있거든요. 그 입안을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네.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소타액선 부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상이나 뭔가 감염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침이 잘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이제 관이 막히거나 그 타액선이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침 분비 과정에 이상이 생기니까 침이 나오다가 거의 고여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로 잘 씹으시는 이제 볼 쪽 점막이나 네. 아랫입술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입안에 생기는 혹 같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냥 다른 부위에 생기는 물혹처럼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보통은 대부분 터트리세요. 맞아요. 심리가 본인이. 그래요. 이게 막 만져보시거든요. 간질간질하게 만져보시고 예. 터지면 일시적으로 없어집니다. 오. 좋은 거 네.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수일 내에 다시 생깁니다. 다시 생겨요? 네. 왜냐하면 터지는 거는 침만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원인이 되는 이 손상된 소타액선과 이 주머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침이 나왔지만 멈춰 있던 다시 그 안에 침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졌다 싶은데 또 며칠 뒤에 다시 볼록하게 생기고 아니, 더 크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머니 자체를 없애야 네, 되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걸 내가 터트린다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경우에는 뭐 정말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생긴 종양, 이제 낭종을 제거를 외과적으로 해야겠죠. 와, 그러면 뭐 병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네. 그리고 침샘 일부를 이제 제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원장님 이거 침샘도 일부 제거하면 저 일상생활 하는데 혹시나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제거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뭐 똑같이 이제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튀어 있는 부분에 이제 여기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상방에다 절개를 하진 않습니다. 왜요? 왜냐? 이렇게 절개를 하다가 터지면 안 되니까. 아하. 네. 터지면은 이 형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거 뭐 내가 떼내야 되는데 떼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머. 그래서 보통 주변에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 이제 잇몸이랑 잇몸 안에 이제 걔가 낭종이 들어 있으니까 그 바깥쪽 잇몸이랑 걔를 조심스럽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동그란 형태로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제거하고 나면은 아까 뭐 침샘을 없애는 거 아니냐고 되게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 소타액선은 굉장히 조그만하고 눈에 거의 안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제거하는 소타액선 부분도 뭐 정말 요만한 뭐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서 크게 이제 그걸 제거했다고 해서 기능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을 하고 나면 똑같이 이제 거기를 봉합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입술이고 이렇게다 보니까 흉터지는 거 아니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시거든요. 여성분들 고민하실 것 뭐 같아요. 입술 또 하고 나면 입술이 처음에 퉁퉁 부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붓기가 해서 뭐 입술이 뚱뚱해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대부분 입술이나 점막은 피부보다 흉터 없이 치유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 괜찮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술할 때도 터질까 봐 조심조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터졌다가 또 작게 생겼다가 이걸 반복하는 낭종이니까 수술해서 제거를 한다고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번 생겼던 분들이 잘 생기세요. 왜냐? 습관적으로 이렇게 입술을 무시거나 그 특정 부분에 자꾸 자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제거를 했더라도 또 그 부분에 자극이나 뭔가 이제 외상이 가해지면은 다시 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들은 좀 고쳐주시는 게 재발을 방지하는데 아주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또 재미있는 약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구강외과 약간 특집 느낌처럼 참 재미있네요. 그리고 구강 내 소수술의 범주도 참 다양하고요. 근데 제 지인은 원장님 치과 교정 받으려고 이제 치과 갔다가 과잉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과잉치였어? 치아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가 있다고 오. 하던데 이게 과잉치가 사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과잉치라고 하면 일단 치아가 뭔가 많다는 이제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잉치가 이 입안 어느 치아 주변에 다 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과잉치가 나더라도 본인이 그게 과잉치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왜 쉽게 숫자를 세어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과잉치는 이게 상악 정중 과잉치라고 앞니 사이에 입천장 쪽에 보통 많이 생기거든요. 그 경우에는 나지 않고 매복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육안으로 보이진 않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소화 시기에 이제 치아가 막 나는 시기에 검진하러 오셔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잖아요. 그럼 사진에 뭐가 치아가 이렇게 동그란 게 더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이에. 오. 그래서 보통 그 사진을 보고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치아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선천적인 뭐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주 명확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과잉치는 이제 치아가 상피 조직이 이렇게 이제 치아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과잉으로 이렇게 발육을 해가지고 치아가 추가로 생기는 건데 사실 정확한 원인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가족력이나 또 약간 유전이랑 관련이 있어서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또 치아가 이제 자녀분도 네. 과잉치가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앞에서 골륜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상생활 지장 없으니까 네. 그대로 생활하시잖아요. 과잉치도요. 그냥 별 지장 없으면 그냥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쯤 두면 왜냐면 예원 씨 생각해봐요. 원장님 살다 보면 치아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쯤 둬도 되지 않을까요? 기발한 생각인데요.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를 뽑기를 다 싫어하시니까 무슨 이든 뽑기를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제 마음입니다. 네. 네, 과잉치는 대부분 일반 치아랑 모양이나 위치가 다르게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 느낌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이제 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뼈 안에 묻혀 있는 채로 아무런 증상도 없고 치아가 나는데 뭐 다른 치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뭐 남겨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과정 중에 치아 배열을 흐트러뜨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치아의 뿌리를 흡수시킨다든지 하하. 아니면 그 과잉치 자체가 염증이 돼서 뭔가 잇몸이 붓고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발치를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해야 난다는 사랑니 있잖아요. 들어봤죠? 저는 지금 양 4개가 다 났었거든요. 네. 혹시 이 사랑니도 과잉치의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랑니는 그 얘기하신 대로 이제 첫 사랑을 시작할 때 난다고 해서 사랑니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사랑니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턱뼈 안에서. 근데 이제 맹출하는 시기가 그때쯤 첫사랑을 시작할 뭐 10세 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나니까 이제 보통 사랑니라고 부르는 건데 네. 사랑니라고 하지만 명칭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3대구치라고 이제 큰 어금니 이제 뭐 어금니가 2개가 있는데 세 번째 있는 어금니라고 해가지고 제3대구치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과잉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예. 네. 그냥 우리가
사랑니까지 다 나면 총 32개의 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중에 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야, 저는 이때까지 사랑니가 과잉친 줄 알았는데 지금 1984년부터 40년간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 알았네요. 이건 헷갈릴 만한 사실이니까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원장님 사랑니 예전에 발치했거든요.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이게 뭐 신경 쪽에 깊숙이 있어서 큰 병원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니를 제거했던 게 맞는 걸까요? 네. 저도 4개의 사랑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도요. 발치를 했고요. 보통 사랑니가 아주 똑바로 나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예쁘게 물리는 경우에는 이제 발치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나지 않고 뭐 이렇게 누워서 난다든지 잇몸에 부분적으로 붙여 있다든지 아니면 예쁘게 나더라도 워낙 뒤에 있다 보니까 양치가 잘 안 되세요. 오. 끝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치가 생긴다든지 뭐 잇몸이 붓는다든지 이제 이런 게 생긴 경우에는 원인이 사랑니이기 때문에 발치하지 않으면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발치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발치하러 가시면은 사랑니 가장 많이 듣는 이제 합병증, 후유증이 신경 손상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맞아요. 있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겁나더라고요. 이제 아래 턱뼈 밑에 이 턱 안에 하치조 신경이라고 한 요 새끼 손톱 정도, 손가락 정도만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한쪽의 감각, 치아나 뭐 입술이나 이렇게 볼의 감각을 이렇게 만졌을 때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사랑니 뿌리랑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발치하는 과정 중에 혹시 그 신경이 직접적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이제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랑니 안 뽑을 수는 없으니 네. 보통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CT를 촬영해서 이제 신경관과 그 치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제 발치하는 과정 중에 신경화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되겠고 생각보다 이렇게 신경 손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장님도 사랑니 4개 다 났다가 4개 다 뽑아줬다고 하니까 동질감이 좀 느껴져서 네, 저도요. 예, 좋네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그때 아팠던 시기가 다 달라서 다 좀 뽑았던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치아 네. 4개를. 혹시 사랑니는 언제 발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되면 다 완성이 되니까 완성이 돼서 맹출이 이제 끝난 상태, 이게 다 났던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나서 거기서 딱 멈춰 있던 간에 치아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뽑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그 사랑니가 오래돼서 몇십 년 있게 되면 뼈랑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이제 사랑니의 모양들은 미리미리 치아가 완성되자마자 발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아프지 않더라도요. 네, 아프지 않더라도 아주 똑바로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랑니를 뽑고 나면 발치 후에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사항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보통 뭐 흔히들 아시는 이제 술, 담배 특히 아. 이제 음주 흡연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 이제 그 발치한 부분을 혀로 만져본다든지 또 손으로 만져보신다든지 가장 힘든 부분이네요. 아니면 뭐 거기 찝찝하다고 막 네. 가글을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발치를 하고 나면 그 안에 혈병이라고 피 덩어리가 먼저 차 있게 되거든요. 그 피 덩어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피 덩어리가 초기에 탈락하게 되면 그 뺀 공간이 그대로 비어 있겠죠. 그걸 이제 드라이 소켓이라고 일단 부르는데 발치한 공간이 그대로 비어 있으면서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 잘 지키시고 2, 3일 정도 힘들고 나시면 이제 서서히 보통 괜찮아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치과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스킬링 받아야지 하면서 원장님 계속 미뤄왔거든요. 좀 찔리더라고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치과를 하면서 봤던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을 봤을 때거든요. 대부분 이제 어디서 이제 들으시죠. 내 치아는 막 죽을 때까지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임플란트 하면은 뭐 내 치아만큼 기능을 못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게 염증이 너무 커지거나 뭐 치아가 충치가 너무 심해지면 저절로 부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치아도, 주변 치아도 썩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잇몸뼈가 녹아가지고 다른 치아도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확산돼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부분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뭐 정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검진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한 번씩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은 꼭 초기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내 치아를 이제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SNS에 보면 연애할 때 이런 사람 피해라 하면서 회피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오더라고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 피하고 심하면 잠수까지 해버리는 그런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과 치료에도 이런 회피형은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빨리 가까운 치과 예약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은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라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은 씨 말대로 저도 탈회피형 인간이 한번 되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요, 구강외과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영천 마리플랜트 치과 윤성원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